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이 사연을 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소설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기묘하면서도 때로는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 병행했지만 아이를 가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출산 후 몸도 너무 힘들었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게 버겁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결국 육아휴직을 냈고 그 이후로는 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몸도 회복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가니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직장에 나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제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나 요즘 다시 복직할까 고민 중이야.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약간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다면 난 반대하지 않아. 근데 몸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 또 회사 다니면서 애를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나 싶어서 그래.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당신한테도 부담 덜어줄 수 있으면 좋잖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우셨어요. 내가 돈 벌고 있는 건 당신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조금 더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체력적인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고민 좀 해볼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몇 주 뒤 남편이 부장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다녀온 이후부터였어요. 남편의 회사 부장님인 정재호 부장님과 부장님 아내분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워낙 소문난 분이었어요. 나이도 젊고 예쁘기로 유명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장님이 아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였죠. 부장님 아내분이 우리 둘 다 초대하셨는데 같이 갈래?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에 궁금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까지 데리고 낯선 집에 가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좀 어색할 것 같아. 게다가 요즘 몸도 피곤해서 잘 모르겠네.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무리하지 말고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괜히 힘들게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일찍 올게. 남편의 말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담담했지만 저는 묘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너무 쉽게 제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좀 서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나 없는 게 더 편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기분이 복잡해졌죠.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술에 살짝 취한 것 같았지만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부장님 댁 너무 좋더라.
음식도 맛있었고 집도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장님네 집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땠길래? 궁금하네. 부장님 아내분도 배웠어? 근데 부장님 아내분이 진짜 소문대로 매력적인 분 같더라. 나이도 젊고 대화도 되게 재밌고 센스도 있고 집 꾸며놓은 거나 옷 스타일만 봐도 미적 감각도 대단하시더라고. 남편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부터 부장님 아내분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자연스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툭 던졌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네. 남편은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당신 못 왔다고 아쉬워하더라.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 다음에는 아기도 편하게 데려와도 된대. 참, 그렇게 말해주기 쉽지 않은데 성격도 참 좋은 분이더라고. 남편의 태도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은 어딘가 찜찜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그날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부장님과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꼭 부장님 아내분 이야기를 덧붙였죠. 아, 이거 부장님 아내분이 추천한 와인인데 다음에 우리도 한번 사볼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요즘은 이런 인테리어가 인기라더라. 워낙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가구 살 때 참고해도 될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겠지 싶어도 한번 불안해진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남편은 젊은 시절 꽤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매너도 좋았고 한번 웃을 때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그 매력이 통했죠.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고 동기들이 남자답고 멋지다며 은근히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면 늘 웃으며 넘겼죠. 사람들이 너라면 유독 좋아하는 걸 정말 모르겠다고? 나만 느끼는 거 아니거든? 아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그냥 다 친절한 거지. 딱히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속이 좀 끓기도 했어요. 사내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제 연인이 되었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연애 사실을 알려졌을 때 쏟아질 관심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회사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괜히 사내 연애 티내지 말자. 알면 동기들이 우리 엄청 놀릴 거야. 알았어. 나도 뭐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항상 쉽게 동의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기들 사이에서 느끼는 묘한 경쟁 구도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남편 옆자리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게 보이기도 했고 일부 여자 동기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하게 친근하게 구는 모습도 봤거든요.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도 잊을 수 없어요. 회사 동기들 몇몇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론 서운함을 느끼는 게 보였거든요. 그중 한 명은 대놓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비밀 연애한 거야? 우리 몰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오빠, 그래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오빠 같은 사람은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일할 줄 알았으면 저희 중 한 명이라도 기회를 줬어야죠.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남겼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농담만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웃어넘기곤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과민한가 싶다가도 남편의 인기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부장님 아내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과거의 이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떠보듯 물어봤죠. 근데 부장님 아내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야? 당신도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괜찮은 여자들은 많이 봤잖아. 근데 그렇게 눈에 띄게 특별한 분이셔? 남편은 무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외모도 외모지만 뭐랄까? 분위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해야 할까?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여유도 있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보네.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제가 살짝 농담 섞인 투로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괜히 신경 쓰였어요.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에이, 또 그런 소리 한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거지. 당신도 부장님 아내분이랑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뭐랄까? 대화하다 보면 묘하게 끌리는 게 있달까? 이건 말로 설명하긴 좀 애매해서 당신도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니 속으로 철렁했어요. 끌린다니 대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그분이랑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나눴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전혀. 그냥 부장님 아내분이 대화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지. 당신은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냥 물어봤어. 뭔가 당신이 그분 얘기를 자주 하니까 신경 쓰여서. 남편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왜 속상하게 괜히 혼자 오해하고 그래.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지아밖에 없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만 들렸어요. 왜 부장님 아내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왜 남편이 자꾸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며 강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장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로 남편은 부장님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된 것 같았어요. 오늘도 부장님 초대로 술 한잔 하러 가. 친해지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셔서 요즘 되게 배우는 게 많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장님과 남편이 가까워진 게 단순히 직장 관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직장 상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관계를 쌓는 건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부장님이 당신 안부도 궁금해하셔. 언제 한번 같이 오라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내 안부를? 왜? 그냥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당신도 한번 오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부장님 아내분이랑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묘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잠깐만, 부장님 아내분? 당신 술자리에서 부인도 있었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말 없더니 그걸 왜 지금 말해? 남편은 당황한 듯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부장님이랑 저녁 먹으러 갔을 때 가끔 부장님 아내분도 오셨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얘기해? 그게 무슨 문제야? 남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부장님이랑 술자리에만 가는 줄 알았지. 부장님 아내분이 같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안 한 거야? 아니면 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해? 당신이랑 부장님 아내분이 만나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장님이 한 얘기 전한 건데 당신은 왜 자꾸 오해하려고만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이 답답했어요. 오해라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 자꾸 부장님 아내분 얘기 꺼내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다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당신이 직접 보면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하게 될 거야. 부장님 아내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도 알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차분하게 저를 달랬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제 기분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를 직접 만나면 제 마음이 풀릴 거라는 남편의 말은 그저 제가 과민하게 굴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못 보던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은색이 바랜 오래된 반지였는데 디자인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평소 액세서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물었죠. 그 반지 뭐야? 처음 보는데 언제 샀어?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이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생각나서 꺼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의아했어요. 남편은 평소 부모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손에 자랐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한 편이라 가끔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다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겨주신 유품 같은 거야? 제가 다시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요즘 따라 그 반지가 자꾸 생각나더라. 어머니랑 연결된 몇 안 되는 기억이잖아. 남편의 말은 어딘가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낸 건 처음이라 더는 묻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반지 디자인이 워낙 독특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갔어요.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곡선이 엉켜있는 듯한 모양에 뭔가 섬세한 느낌이 드는 반지였거든요. 특히 안쪽을 들여다보니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남겨주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연인이 끼는 반지처럼 보였어요. 각인 내용도 그렇고 디자인 자태도 커플링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남편의 설명대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긴 유품일 뿐이라고 넘기기로 했죠. 한동안 그 반지에 대해 더 묻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반지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한 물건이 왜 이렇게 낯설고 동시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만 있다 보니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꼭 안 가도 돼. 당신이 힘들면. 남편은 제 기분을 고려한 듯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 갈게.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도 보고 싶고 나도 한 번쯤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직접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끌어올렸던 불안과 의심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모임이 다가올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며 보내던 시간이 부쩍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육아휴직 하는 동안 내가 너무 뒤처져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고 평소 신경 쓰지 못했던 피부 관리도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허겁지겁 살았던 제가 아닌 조금은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세련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모임 당일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정말 예쁘다. 연애 초에 같이 회사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네.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건 오랜만이지. 당신도 기분 좋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웃음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뭔가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라 좋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부장님 아내분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모임을 준비하면서 쌓아 올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저 같은 평범한 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때 부장님 아내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말투도 참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순간 얼떨떨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부장님 아내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남편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 참 믿음직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날카롭거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경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친근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자괴감도 들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돈을 들여 꾸미고 세련된 옷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장님 아내분 앞에서는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내분과 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격지심을 느끼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누구라도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분의 매력에 압도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처음에 느꼈던 자괴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외모만큼이나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저에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와주며 꼭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좋은 분이라고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종종 만나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저도 육아 선배로서 도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말이 참 진심처럼 들렸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라면 나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모임은 점점 더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갔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도 꽤 즐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문득 그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 체인에 달린 펜던트가 흔히 보던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펜던트는 작은 반지였어요. 가늘고 섬세하게 제작된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목에 건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반지는 최근 남편이 끼고 다니던 반지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디자인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목걸이 디자인이 참 독특하네요. 펜던트로 반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혹시 구경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오래된 거고 워낙 자주 끼고 다녔던 거라 조금 달았지만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던 순간 제 시선이 반지 안쪽 새겨진 각인에 멈췄어요. 영원한 사랑, 똑같은 각인이었어요. 남편의 반지에 새겨있던 글귀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희미해지고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걸이를 돌려드리며 웃었어요.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걸 가지고 계시다니 대단하네요. 고맙습니다. 저한텐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부장님 아내분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도저히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부장님 아내분이 어떻게 똑같은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왜 그런 물건이 두 사람에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임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그 후로 어떤 대화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를 몰며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어요. 당신도 느꼈지? 부장님 아내분 참 괜찮은 분이잖아. 대화도 재밌고 분위기도 정말 좋고. 내가 그랬잖아. 당신이 직접 만나보면 좋을 거라고. 남편은 너무나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게다가 당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남편의 말이 이어질수록 속에서 화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라는 건 알지만 목걸이에 달린 반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을 슬쩍 봤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부장님 아내분 목걸이에 걸린 반지 봤어? 목걸이? 아니,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왜? 못 봤다고?
목걸이에 반지가 걸려 있었어. 그리고 그 반지가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랑 똑같았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똑같은 반지라고? 무슨 소리야. 이 반지는 직접 만들어진 반지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같은 디자인이 있을 리가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본 반지는 뭐였는데? 안쪽에 각인도 똑같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어. 어떻게 그런 게 우연일 수 있어? 남편은 손에 낀 반지를 슬쩍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끼고 있는 반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목걸이에 달린 반지는 확실히 남편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고 각인까지 똑같았거든요. 착각? 내가 이런 걸 착각했다고?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반지, 그리고 부장님 아내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라니까. 나도 지금 당신 말 듣고 어리둥절하다고. 당신이 그런 반지를 봤다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남편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이 점점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듣고도 잊어버린 남편의 과거가 부장님 아내분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을 곁눈질하며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연애 초기에 스쳐 지나가듯 했던 첫사랑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과거의 첫사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꽤나 애틋하게 연애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첫사랑 이야기가 부장님 아내분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남편이 그 반지에 대해 정말 모르는 건지,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반지와 부장님 아내분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반지와 목걸이가 똑같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우연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로 육아나 가벼운 잡담이 많았는데 그날은 정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 이건 뭔가 있는 거지. 똑같은 반지에 같은 각인까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부장님 아내분 혹시 SNS 같은 거 안 하셔? 요즘 세상에 다들 흔적이 있잖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고마운 마음과 함께 걱정도 들었어요. 괜찮을까?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아닐지.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고 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느꼈죠. 친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부장님 아내분의 이름과 직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SNS 계정을 찾아냈고 거기서 부장님 아내분의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부장님과 찍은 사진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도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난 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 부장님 아내분, 네 남편이랑 좀 닮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
닮긴 뭘 닮아. 말도 안 돼. 하지만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진짜야. 원래 연인들은 얼굴이 닮는다고 하잖아. 혹시 둘이 진짜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던 거 아니야? 친구들의 심란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짜 둘이 과거에 뭔가 있었던 사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그게 판도라의 상자일지라도 일단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구들은 부장님 아내분의 SNS에서 태그된 지인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친구들은 부장님 아내분이 어린 시절 남편과 옆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진짜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저 남편의 아련한 추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사랑이 바로 부장님 아내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부장님 아내분이 남편의 첫사랑이라면, 그리고 그 반지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더 알아봤자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부장님 아내분이 남편의 첫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올수록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추궁할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몇 번 따졌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만약 남편이 아이와 저를 두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악몽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냉랭한 얼굴로 짐을 싸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곤 했죠.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추궁하니까 내가 숨이 막혀. 그리고 남편이 문을 나서고 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애쓰다 깨어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 옆에서 속을 태웠어요. 남편도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이는 걸 느낀 건지 그 어느 때보다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당신 기운이 없어 보여. 남편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충 둘러댔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정함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나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집 근처 카페를 지나가는데 안쪽 창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한쪽에는 부장님 아내분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부장님 아내분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반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반지였어요. 남편이 끼고 있는 반지와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려있던 반지,
두 사람은 커플링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유모차를 끌고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두 사람 앞에 서자 남편과 부장님 아내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이미 고함으로 변해 있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남편은 급히 저를 막으려 했어요. 그게 아니야. 당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들어보긴 뭘 들어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집 앞에서. 애까지 데리고 다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진정해. 이건 오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두 사람의 반지와 맞잡은 손, 그리고 부장님 아내분의 눈물만 떠오를 뿐이었거든요. 오해? 이게 오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야. 나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야지. 남편은 제 손목을 잡은 채로 제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어요. 됐어. 이제 끝이야.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하자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는 소리에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꼬인 것 같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고함을 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부장님이 음료를 들고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부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도 부끄럽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장님은 음료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아내분께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도 이 반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친부모님을 잃고 입양이 됐거든요. 양부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항상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게 걸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양부모님께서도 자세히 아시는 건 아니었고 그냥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라고 전해주신 물건이라고만 알고 계셨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반지를 살짝 만지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분께서 저희 집 반지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가지고 남편분과 함께 반지를 제작했던 공방을 찾아가 봤어요. 사실 무슨 답이 나올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부장님 아내분은 손가락으로 반지의 각인을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공방 주인이 이 반지를 보고는 바로 기억해내시더라고요. 반지는 부모님께서 결혼 반지로 맞추신 거였대요. 당시 결혼을 하기에는 굉장히 앳돼 보이던 부모님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식을 올릴 거라며 정말 행복해 하셨다면서 반지가 완성되던 날 두 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저를 가졌던 터라 가난한 형편에 저를 입양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를 나눠 가지게 하면서 언젠가 서로를 찾을 수 있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남편분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왜 이 반지가 우리 둘에게 남겨졌는지를요. 아내분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고 운명 같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죠. 괜찮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어디 말씀도 못 하시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하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부장님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화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도 아내분께도 너무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제 손을 부장님 아내분이 꼭 잡았어요. 남편은 늘 피가 섞인 가족을 가진 제 모습을 부러워했었거든요. 제 부모님께 사위로서 잘하려 애쓰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혈육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생각하니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남편에게 미안하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제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남편을 몰아붙였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 가족처럼 자주 만나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더 잘하고 싶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부장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좋은 관계로 자주 뵙도록 해요. 남편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제대로 믿음을 주지 못했나 봐. 앞으로 당신에게 더 신경 쓸게.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의 감정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일을 단순히 힘들었던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도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건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어 혼자 상상 속에서 더 큰 벽을 쌓아가는 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은 믿음과 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내고 나니 저는 이제 남편의 새롭게 알게 된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인연의 소중함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멀어진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건 바로 이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의 힘이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늘 일에 치이고 살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요새 너무나 재미나게 보고 있죠.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연 아닌 사연이 있어서 글을 올려봐요. 20대 초반 아무런 구김살도 없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간혹 제가 엄마 심부름하러 가거나 아빠 회사에 볼 일이 있을 때 방문을 하면 꼭 저를 태워다 주곤 했던 친절한 사람이었죠. 일하는 직원분들 중 저를 딸처럼 생각했던 아저씨들은 저에게 자주 오지 말라고도 했지만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와서 그 친절했던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의식이 되기 시작했죠. 외모도 푸근하게 생겼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던 터라 사실 한참 남자에 관심이 많은 때였어요.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 역시 태워다 준다는 호의를 거절하기 싫었죠. 온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듯 늘 짜맞춘 것처럼 제가 있을 때면 그 직원이 배웅을 해줬고 아빠도 그 직원을 꽤 믿는 눈치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물류 직원으로 입사해서 물류팀 과장이 된 사람인지라 심지도 굳건해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왔다 갔다 하며 눈이 맞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연애를 해보니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제가 딱 저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빠와 성격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희 아빠도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라 굉장히 심지가 굳건하신 분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성공에 대한 열망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느껴졌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아마 반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8살이나 많았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고생도 안 해본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어찌나 대단해 보이던지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사람의 힘듦을 내가 나눠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곱게 키운 외동딸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자 엄마는 큰 반대를 하였고 아빠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가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건 엄마 시대니까 그런 거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벌써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람한테. 그 사람 환경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사람 됨됨이만 봐줘. 솔직히 아빠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능력 인정받은 거 보면 몰라? 여보도 그만 언성 높여요. 수미야, 우리 이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완강히 반대하는 엄마였지만 아빠는 대놓고 반대를 하시진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되었고 저흰 계속 그렇게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제가 좋다고 하는 결혼을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죠. 엄마가 많은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리실 수는 없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꼭 이 선택을 보란 듯이 엄마가 나중에 잘했다고 하시게 할 거야 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 네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알겠지? 힘들면 그래도 언제든지 친정으로 와도 돼.
당연하지.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민욱 씨 정말 성공할 거야. 아빠도 무일푼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은 거 봐.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엄마도 아빠와 결혼 후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고, 저 역시 남편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낼 거란 걸 알아서 그런지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절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이래서 해줄 건 없고 여기 그래도 쏠쏠할 거야. 내 금붙이랑 너한테 새로 해주는 금붙이거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결혼 선물이라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폐물과 새로 금은부화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려고 한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했죠. 내 며느리가 그래도 꼴랑 너 하나인데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거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진짜 생각하지? 모녀처럼 지내면 돼. 친정엄마도 시댁에 기대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의 폐물이며 다른 것들을 주셔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받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셔서 좋다는 거. 알지. 엄마, 나 잘 살게. 그래도 딸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엄마였고, 저 역시 제 인생의 고부 갈등은 전혀 없을 거라고 다짐하였어요. 그때는 고부 갈등도 TV에서나 보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네요.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던 터라 시어머니와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처음엔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던 시어머니는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너 옷이 그게 뭐니?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 해도 바지가 너무 달라붙는 거 아니야? 아, 스키니라고 해서 유행하는 바지거든요. 이상할까요?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가 당장 갈아입어라. 네. 아무리 시내가 변했어도 그렇지 어디서 시어머니 사는 곳에 저런 옷을 입고 다녀? 너 그렇게 우녀우녀 자라서 어떡할래?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해줄 수 있겠니? 노력하고 있어요. 절 딸처럼 생각하신다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가 입는 옷,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하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으려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를 꾸짖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 솔직히 결혼했는데 옷도 좀 아줌마처럼 입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결혼했다고 누가 그렇게 아줌마처럼 하고 다녀. 오빠 왜 그래? 그냥 우리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야. 언제는 공주처럼 대접해준다면서 이게 공주야?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맞춰나가긴 해야지. 어떻게 네가 하던 대로 살래?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쌀쌀 맞으시니 그런 거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아무리 외동딸에 금수저라지만 밥 한 번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되냐? 난 밥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나시는 거야. 오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내가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야?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밥에 목숨 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최대한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잔소리를 듣게 되었죠. 8살이나 많은 남편은
절 늘 어린애 취급하며 말을 하였고 그에 더불어 시어머니도 늘 한 소리 덧붙이셨어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지만 선생님과 사는 느낌이 들어 숨이 막힐 때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옷 입는 스타일마저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밥을 사 먹을 때면 생전 안 하던 소리까지 하시는 시어머니와 밥을 같이 먹기도 힘들었어요. 남들은 부자 처가 얻으면 뭐 명함이라도 하나 파준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맞잖니.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어머니는 네 아빠 회사 아니냐? 그럼 사위가 하나인데 자리는 하나 해줘야지. 저희 아빠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이세요. 공평하시거든요.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아빠가 우리 회사는 무조건 능력제라고 하셨던 거. 그래도 사위가 하나인데 진짜 그럴 줄 몰랐지. 당신도 그래서 사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아마 잘하면 더 잘해주실 분이지 모른 척 하실 분은 아니셔. 이렇게 답답해서요, 원. 딸이 너 하나고 그럼 이 집에 사위가 우리 아들밖에 더 있어? 본인 영정 사진 들어줄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니? 그래,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아빠의 회사보다 제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었기에 제 남편을 부추길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눈치는 계속되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럼 좋게 생겼냐? 솔직히 장인어른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사위인데 어떻게 나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놈을 진급시켜주냐고. 아, 그랬어? 아빠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진급에서 밀린 남편이 집에 와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고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네 엄마 아빠 웃긴다 아주.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세야? 어머님, 유세라뇨.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나중에 관짝 들어줄 사람 생각하라고 해. 어머님은 또다시 장례 타령을 하며 막말을 하였어요. 결혼 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니 마냥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일찍 결혼했던 터라 주변에 털어놓을 지인들도 없었고 그저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가 싶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다 싸우고는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애써 남편과의 불화를 피해왔죠. 하지만 친정만 가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엄마와 아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숨이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구만. 당연하죠. 숨이 제 목숨보다도 더 아낀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숨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도 처음에 반대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런 듬직한 모습에 마음도 많이 열어주셨어요. 처음에야 많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처럼 숨이 아껴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뻤어요. 가끔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진짜일 거라 믿으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도 워낙 연세가 많으신 거니 그럴 거다 싶었고요. 하지만 아빠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변하더라고요. 그러게, 그 나이에 이제 좀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니? 원래 나이가 있으면 회사 일도 손에서 떼야 해. 그러니까
솔직히 나 못 믿으시는 거 아냐?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나한테 통 뭘 안 맡기시잖아. 아직 한창이신데 뭘 맡기고 안 맡기고야. 아빠는 아마 건강하실 때까지 일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 그게 욕심이라는 거다. 사위가 있는데 뭘 그렇게 혼자 다 해먹으려 하신다니?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저 제 힘으로 잘 살고 싶어요. 늘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날엔 저에게 더욱더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희의 완전한 불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빠는 버는 족족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나한테는 저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집 사서 분가해야지. 여기서 계속 살래? 돈 모으고 있어. 그래도 아예 생활비를 안 주는 건 좀 그래. 너 돈돈거리려고 나랑 결혼했어? 없이 살았던 애도 아닌데 왜 이래? 내 벌이로 세 식구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저금은 좀 해야지. 남편은 집을 산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어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곧 비밀이 밝혀졌는데 남편은 지금껏 집안의 빚을 갚아오는데 월급 전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의 빚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고 너무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잠까지 설칠 정도였어요.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서웠어. 그리고 장모님이 워낙에 결혼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빚까지 아시면 더 반대하실 것 같았고. 그래도 이건 사기잖아. 내가 어리다고 이런 걸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빚보다도 절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정을 하시면서 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마음이 아팠죠. 미안해.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민욱이가 고생한 거야. 내가 빚잔치 하자고 해도 저 책임감 강한 놈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그 양반 살아생전에 일만 잔뜩 벌여놓고 먼저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민욱이가 얘기하겠다는 거 내가 말렸어. 네가 꼭 내 며느리로 탐나서 말이야. 얼굴도 생글생글 웃는 상에 어찌나 구김살이 없던지. 첫눈에 네가 욕심이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그래서 없는 형편에 마지막 남은 내 패물이랑 금은 보화까지 마련해서 준 건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곤 엉엉 눈물을 흘리셨고 계속해서 우는 모습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없는 살림에 이런 것까지 해주셨는데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저에게 미안한지 따로 지적을 한다거나 살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저희 아빠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신 10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힘든 와중에 엄마와 아빠는 참 좋아하셨어요. 엄마,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요즘 민욱 오빠한테 듣기론 회사 많이 어려워졌다며. 민욱이가 그래? 그래. 뭐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난 괜찮아. 회사 괜찮은 거야? 그래, 네 아빠가 누구니? 다시금 꼭 일어나실 거야. 원래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겠지? 괜히 걱정되네. 민욱이가 별소리를 다 했구나. 아빠의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엄마는 임신한 제 걱정뿐이셨어요.
하지만 딸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엄마를 보며 사실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사돈하면서 잘해주셨을 양반인데 가세가 많이 기울어 진 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주셨거든요. 사돈은 그래도 제가 있는데 오기가 참 편한가 봐요. 아, 네? 아니 그게 수미가 딸기가 먹고 싶다길래 들렀어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불편하긴요. 그래도 좀 마음은 그러네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인데 이곳에 마구 오실 생각을 하시다니. 엄마는 이 말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고 곧장 예의를 차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엄마 불러서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건 좀 아니잖니? 결혼 전에 어머님이 자주 놀러 오시라고 하셔서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넌 그렇다 치고 어른이면 이런 것도 모른다니? 시어머니의 아무런 뜻없는 말이었지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나눈 얘기를 엄마는 밖에서 듣고 계셨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당장에 저에게 신혼집을 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방 2개짜리에 사는 건 좀 아니야. 엄마가 큰 건 못 해주는데 너희 작은 전셋방이라도 얻어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진짜. 아기 낳으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싶어서 그래.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몸조리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싶으시다며 분가를 추천하였고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을 구해주신다고 하자 입이 찢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막상 저희가 분가한다고 하니 좋으신 것 같았죠. 어렵다 어렵다 해도 살만하신가 보다. 집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아니요, 힘드세요. 작은 전세 하나 구해주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고 해야 하니. 그래도 역시 능력 있으셔. 내가 지난번에 혹시 말한 게 기분 나쁘셨을래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어렵다고 해도 역시나 살만하다며 좋아하셨고 오히려 본인이 그때 엄마한테 신뢰를 한 게 아니냐며 걱정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돈 때문에 홀대했다가 잘해줬다가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저 역시 친정엄마에게 죄송하지만 분가를 하니 참 좋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안 들으셔도 되고 아늑한 곳에서 아이까지 낳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좋았어요. 이렇게 이사 갈 준비를 하다 보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 용품까지 준비해야 했죠. 남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니 제 돈으로만 준비해야 했는데 막상 돈이 모자르니 어머님이 결혼할 때 주신 폐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폐물을 가지고 금거래소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미테이션이었죠. 가짜요. 거래소에서 나와 한참을 멍 때리다 집으로 향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듯 당황하더라고요. 너는 뭘 그런 걸 팔러 가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그랬겠어? 뭐? 진짜인 척하고 주셨잖아. 그리고 없으면 그냥 안 주시면 되는 거지. 와, 너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한다.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오히려 저보고 진짜 금이 아니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냐는 남편이었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도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따지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없이 사시는 형편이라지만 저희 엄마 아빠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해주신 신혼집은 전세라고 했지만 노후에 부모님이 모든 걸 정리하고 둘만이 살아갈 집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사는 집은 아무래도 유지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가 일을 정리하시면 이곳에서 사실 생각을 하시고 집을 해놓으신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자식이 뭐라고 본인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하길 바래서 이렇게 저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부담이 갈까봐 전세라고 하신 것이었죠. 엄마, 그럼 말을 하지. 천천히 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지금 집에서 조금만 더 살다가 다른 곳 알아보면 돼. 일단 네가 아기 낳고 사는데 마음이 편해야지. 거기 생활권도 좋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아. 민욱이도 고생 많이 했잖아. 아빠가 따로 회사에서는 티를 못 내시는데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 하셔.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저에게 가짜 금패물을 주신 시어머니가 비교되더라고요. 그럼에도 혼자 힘들어서 그러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했어요. 그래야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가 갈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남편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태도였어요. 부모가 딸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어때? 그리고 요즘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오히려 이렇게 집 하나 생긴 게 좋은 거지. 우린 마음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당신 진짜 고마워해야 돼. 솔직히 엄마 아빠도 여유 있어서 해주신 거 아니야. 제 말에도 남편은 대충 흘려드는 것 같았는데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남편이었지만 얄미운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작게나마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의 여유는 있으시겠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못난 딸이었네요. 그렇게 아이도 낳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게 무색할 만큼 아빠의 회사는 아예 기울어져 버렸고 탄탄한 회사도 이럴 수가 있나 싶게 급격히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죠.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탓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너도 알고 있었지? 장인어른 거래처에 대금 밀린 지도 꽤 됐다는데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가족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 섞인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났고 대판 싸우게 됐어요. 사실 결혼 후 남편네 빚이 많다는 이유로 하루도 쉬어본 적 없이 생활비를 보태느라 일도 꾸준히 했고 간간히 아빠나 엄마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지라 화가 났죠.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게 할 말이야? 지금 엄마 아빠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당신 빚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안쓰러워하셨니? 진짜 실망이다. 그거랑 이거랑 같냐? 본인과는 다르다며 화를 내는 남편이었죠. 너무 걱정스러운 건 친정아빠는 그 뒤 계속 연락이 없었고 회사는 급격히 부도가 진행되는 수순이었죠. 엄마는 울고불고 하시고 저 역시 연락이 안 되는 아빠가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당분간 아빠 연락될 때까지 집으로 오시라고 할까봐. 미친 거 아니야? 어디로 오시라고 해? 뭐? 다시 말해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고 애초에 나랑 결혼한 이유도 내가 사장의 딸이어서 그랬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마당에 남편은 이제 저희에게 기대조차 할 게 없는지 엄마를 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한테 이러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나 지금 이직해야 하니까 건들지 마. 그러게 애초에 젊은 피한테 잘 맡기고 내려오시지. 이 꼴을 만들어.
걱정은커녕 저희 아빠 탓을 해대는 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전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고 사정을 했죠. 아빠 연락 될 때까지만이야. 어? 이 집도 솔직히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 회사 넘어가네 마네로 엄마 집에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데 어떻게 혼자 두냐고. 감수하셔야지. 만약 이번에 회사 완전 무너지고 나한테까지 피해되면 진짜 나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잘 알아둬.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정말 화가 났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그럼에도 혼자 계신 엄마의 옆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네 집으로 향했을 때 엄마는 집 안에서 쓰러져 계셨더라고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엄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시댁에 갔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지금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 가고 있어. 일단 상태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제 말에 도다운 대답은 이거였죠.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네가 그럴 줄 알고 비밀번호 다 바꿔놨어. 너 장모님 모시고 올 거면 예은이 볼 생각도 말고 이혼인 줄 알아. 안 그러면 당장 장모랑 연 끊어. 너 미친 거 아니니? 네가 어떻게 그래?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 거 네 멋대로 하는 거야? 결혼 후 힘들게 살았던 저를 안쓰러워하신 엄마는 제가 살 집까지 마련해 주셨지만 쓰러진 친정엄마를 혹시라도 집에 데려올까 남편은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렇게 엄마를 모신 뒤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엄마는 일시적인 쇼크와 영양실조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생긴 마음의 병 같더라고요. 딸로서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엄마도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빠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어요. 전 그렇게 계속 옆에서 엄마를 달랬고 일단 딸아이 때문에라도 집에 다녀온다고 했죠. 다행히 병원에 계셔서 그나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역시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하였어요. 남편 또한 들어오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죠. 당장 이번 달 월급 어쩔 거냐고. 장인 연락도 안 되고 미치겠네. 회사 사람들도 난리야. 알아? 그 와중에 넌 장모를 모시고 싶다고 할 수 있냐?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는 너랑 나도 못 살겠다. 이혼하자. 당신같이 본인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랑 나도 못 살아.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힘들 예정인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얼씨구나 싶은 얼굴이었죠. 그래, 빚도 상속된다는데 이혼하자. 저에게 미련 따위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오히려 이혼을 하려며 부추길 정도였어요. 너 후회 안 할 것 같니?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자존심 세우지 마. 어차피 우리 아들은 재혼하면 돼. 제가 후회를 왜 해요? 이런 인간이랑 사는 자체가 후회인데. 그리고 애 안 키운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은인 제가 키울게요. 그래, 우리 아들 혹 달리면 안 되니까 네가 데려가. 가장 힘들 때 인간들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들 때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시면 혹시 충격을 받으실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고 그저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태어난 엄마를 모셨어요. 너 진짜 안 가봐도 돼? 괜찮아.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잘 드시고 좀 기운 내셔.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짐이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빠 무책임한 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기다려보자. 혹여나 엄마가 이 상황까지 알면 더욱더 슬퍼하실까봐 내색은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연륜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의 낌새를 이미 다 알아채버리셨죠. 그래서 이혼하자니? 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대우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힘들었겠다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때 알아봤어. 나 너희 집 간 날 시어머니 참 속물근성 대단하더라. 사실 엄마는 그날 많이 느꼈다고 했어요. 결혼 전 상견례 때와는 다른 말투였고 처음 보는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에게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참 사람 볼 줄 몰랐지 뭐. 됐어. 엄마도 너 그렇게 사는 거 싫어. 오히려 많이 우신 엄마는 저의 이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마음이 힘든 와중에 또 제 걱정을 해주시니 참 딸로서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전 속전속결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고 남편은 이제 이혼 이야기를 오가는 사이가 되자 더욱더 거칠게 막말을 하였어요. 이제 너한테 털어갈 것도 없는데 깨끗이 합의 이혼하자. 그리고 옆에는 남편을 아주 끔찍이도 아끼는 또 시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역시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하셨죠. 너 우리니까 합의 이혼으로 끝나는 줄 알아. 괜히 우리 아들 인생만 시간 끌었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종쳤죠. 너를 왜 떠받들고 살라고 했겠니? 그래도 회사 오너 딸이라고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결국 망해가는 회사 사장 딸이었어? 우리 아들 인생 불쌍해서 어째? 시어머니는 대놓고 속물짓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고 그전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전화를 거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안색이 싹 바뀌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니 사돈, 지금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끊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뭘 하셔? 아니 일단 수미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를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곤 눈빛이 바뀌셨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자 그곳에서 갑자기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오셨단다. 그것도 아주 대단하게.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 전 인자한 모습의 얼굴을 하며 제 손을 어루만지는 거였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야? 장인어른이 돌아오셨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서로 오해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오셨다는 시어머니였고 이혼 타령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바꾸니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저 역시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시끄러워. 너 얼른 수미 안 붙잡아? 너 진짜 수미랑 예은이 없이 살려고 그래. 남편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전 너무 어리둥절해 두 사람을 뿌리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아빠의 신수 환한 얼굴이 바로 보였고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돌아왔다며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빠가 해줬던 얘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의 이중성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었죠. 아빠는 애초에 제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젊은 친구가 야망도 있어 보이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이 좋다고 하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혼 후 성실한 척하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회사 직원들에게 장인어른의 회사라면서 오히려 직원들을 하대한 적도 많았고 본인이 사장인 양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임원 아저씨들은 아빠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고요. 일을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하니 아빠는 남편의 진급은커녕 회사에서 거의 못 본 척 하다시피 했던 것이었고 남편은 이것이 불만이 되어 저에게도 횡포 아닌 횡포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본인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 회사가 점점 위기를 겪을 때 아빠는 참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위인이 의논하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성격을 알고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회사 내에 들리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근무 태만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어요. 본인 회사인 양 했었지만 동료들에게도 회사에 발전이 없다면서 그렇게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는다면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얘기는 돌고 도는 법이었고 아빠의 회사에 오래된 직원들이 많았던 만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주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처 납품을 갈 때마다 회사가 곧 망해간다는 등 오히려 거래처들을 불안하게 했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점점 거래처에서 아빠에 대한 신용의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물며 남이라도 너무한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떠벌릴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아빠는 이번 계기를 통해 오히려 회사 직원들에게 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고 회사 내 자금까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흘렸다고 했어요. 물론 회사가 심각했던 상황은 맞았지만 남편 또한 어떻게 나오냐가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친구이자 옛 지인을 찾아갔고 아빠에게 어려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지인분은 당장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듣고 통 크게 해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걸 보고 하는 말이었죠. 어려서 힘든 아저씨가 아빠에게 늘 신세를 졌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성공한 아저씨는 아빠 회사가 어렵다고 하자 단번에 해결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금 재가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참지 못하고 당장에 부도라도 나는 듯이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저에게 그런 홀대를 하며 무시를 했던 것이었고 시어머니마저 이혼 종용을 했던 것이었죠. 애초에 저희 집 배경을 보고 선택한 모자였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진 저를 내쳐버린 거예요. 천하의 몹쓸 것. 아무것도 없는 놈 믿고 시집 보냈더니 우리 집 망할 줄 알고 내 아내랑 딸을 이딴 식으로 대해?
아빠,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리고 이 사실을 한 엄마는 알자마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저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죠. 당신 아들 망하는 거 이제 뜬 눈으로 구경하셔. 내 남편 돌아왔으니 끝장났어. 라고 말이에요. 그러게 힘들 때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이 구분이 되니 전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회유하듯 사과를 하였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사실 아버님 회사에서 나도 한 역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이 기회도 안 주시잖아. 그래서 심술났나 봐. 심술? 난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예은이가 있는데 이혼은 생각해보자. 당신 합의 이혼에 엄청 찬성했잖아. 나 마음 안 변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확인한 이상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버티는 바람에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은 것도 많은 문제가 되었죠.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표독하게 굴더니 법의 명령이 떨어지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우리 아들 홀압이 되는 걸 봐야겠니? 네가 마음 좀 풀어라. 우리 민욱이도 반성 많이 했을 거야. 아니요. 제가 왜요? 어머님, 그 기세 어디 가셨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미안했어. 이래서 마음을 굳게 써야 하는 건데 참 추잡했다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소용인가요? 기차는 벌써 떠났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남편은 해고 처리를 당했어요. 제 남편이 해고가 되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좋아했다고 했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장 사위냐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편은 입을 반복적으로 잘못 놀린 죄로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되고 말았어요. 반복적으로 거래처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퍼뜨렸고 직원들한테까지도 회사가 망한다는 둥 이상한 헛소리를 했던 남편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아빠는 괘씸한 나머지 아빠가 알고 있는 같은 업종의 회사 사장님들에게 남편에 대해 얘기했어요. 사실상 근처 같은 업종엔 얼씬도 못하게 된 셈이죠. 그제서야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곳 아는 지인의 고물상으로 말이에요. 처음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빌더니면 결국 시어머니의 18평 되는 빌라마저 팔게 된 남편이었고 본인 아들의 나락을 뜬 눈으로 본 시어머니는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방을 가기 전까지도 저에게 재결합을 요청했고 아빠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후회를 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한 우물만 팠는데 너무 가혹하세요. 주둥이 잘못 놀린 값이지. 제가 다신 안 그럴 테니 주변 회사만이라도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가 우리 애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 2번은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안 변하지. 변하면 그게 사람인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성하고 살아. 이 정도 한 것도 우리 손녀 보고 참은 거니까. 아빠도 이렇게까지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아빠가 연락 두절됐을 때 저희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셔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행동들이 다 퍼져 퇴사날에도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받아야만 했었죠. 가뜩이나 힘들게 살았던 남편은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탓이라며 그렇게 자책했지만 솔직히 남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저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저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이 있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빌고 또 빌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저희와는 남이 되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와 본인의 빚을 갚느라고 아기 면접조차도 2달에 한 번꼴로만 했었죠. 그마저도 한 번씩 보면 원래 푸근하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고된지 27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딸아이와도 연락을 대면대면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살아온 정이 없으니 딸도 그렇고 남편도 서로 정이 없는 셈이죠. 딸이 성인이 되면 아빠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본인의 문제이니 그때까지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감사한 분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세요. 딸의 이혼을 받아들이시고 제 딸아이에게 혹시라도 부재가 있을까봐 정말 온 사랑으로 같이 키워주시고 계시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봐도 부모님께는 항상 죄인이고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는 그래도 위기 없이 잘 성장해 가고 있고 아빠는 이제 은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만큼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시거든요. 아빠가 은퇴하시고 이제 엄마와 노년을 즐기실 때쯤 제가 아주 크게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제 딸에게 무한 사랑을 주시는 분들에게 저 역시 남은 인생을 평탄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젊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제 고집으로 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인생의 기록이 생겼어요.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고 인생이 끝났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이 있으니 이마저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지가 굳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딸아이 때문에 많이 강단이 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심리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딸아이에게 이혼 가정을 준 것 같아 죄책감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나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상담을 할 때면 오히려 딸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다들 우리 딸 같아서 참 진심으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내일은 근처 고등학교로 특강을 하러 가는데 아마 이런 인생도 제가 이혼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겠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마쳐볼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